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공장이 미국 산업 정책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외국 기업 투자로만 여겨졌던 그것이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미국 상무부 부국장의 눈으로 기록된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는 사라 롱필드, 미국 상무부 산하산업혁신국 부국장입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세워진 현대차 전기차 공장 영향평가 지시서였죠. 솔직히 말해 처음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외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늘 있어 왔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출장 가방을 꾸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세금 특혜를 주는 건 언제나 논쟁거리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브라이언 카운티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장 가동 첫날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선 흥분이 넘쳐났죠. 공장 정문에 들어서자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성조기와 태극기 사이에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구호처럼 보였지만 이후 제가 목격하게 될 현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 김태준 씨가 공장을 안내했어요. 처음 든 생각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였습니다. 예상했던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최첨단 전기차 생산 시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한 현장 감독관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10년 전 폐쇄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집을 팔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 현대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말이죠. 회의실에서 지역 고용 현황 브리핑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는 걸 점점 실감했습니다. 5천 명의 직접 고용, 그리고 연관 산업까지 더하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통계.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가족들의 미래가 달라진 이야기가 있었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다 엘라벨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조지아 주민들이 사랑하는 지역 전설의 이름이죠.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저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엘라벨 리포트. 이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판단해왔죠.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분석 방식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현대차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공장들도 자동화는 진행 중이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로봇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생산 라인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고 품질 관리는 인공지능이 담당했죠. 김태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초연결 생산 시스템으로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요. 제 옆에 있던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직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식 산업 전략이 더 선진적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중소협력업체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부품업체 사장은 코로나 이후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진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 납품업체로 시작했지만 현대차의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방식을 혁신했고 이제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거래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고서에 적어온 내용들이 실체의 절반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 현지 의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이 지역은 죽었을 거라고요. 5년 전만 해도 청년들은 떠나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정부가 현대차 전용 화물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포크가 접시 위에 떨어졌습니다. 공항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선 수준이었죠.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어요. 호텔방에서 급하게 화상회의를 열었고 국장님은 제 보고를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이것이 국가 안보나 경제 주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브라이언 카운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침체된 지역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곧 그 하늘엔 비행기가 오갈 거라는 생각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지사 집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질문 목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항 건설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외국 기업을 위한 전용 공항을 허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선 결정이었죠. 주지사 집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죠. 캠프 주지사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단지 자동차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지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선 이후 지역 학교의 수학과학 성적이 주 평균보다 15% 상승했다고요. 현대차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차의 제안이었습니다. 항공 물류 전용화를 통해 부품 조달과 완성차 수출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주정부는 이 제안을 즉시 수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안까지 마련해가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었어요.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죠. 제 동료 마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사업급인데 외국 기업이 하고 있다고요. 오후에는 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들판에 이미 측량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친환경 설비가 도입된다고요. 완공 후에는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논의만 하던 물류 혁신을 외국 기업이 단 몇 년 만에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일어나 발언했어요. 처음에는 공항 소음을 걱정했지만 현대차 측에서 제시한 환경 영향 평가와 소음, 저감 대책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브라이언 카운티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어둡고 침체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이 있었죠. 저는 제 보고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 감시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내부 보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죠. 제가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자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재무부 관계자가 현대차에 제공된 세금 감면 혜택을 문제 삼았어요. 10년간 95%의 재산세 감면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요. 국가안보회의 측에서는 외국 기업의 전략적 물류 인프라 운영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내부 자료를 더 검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에게는 공항 관리 운영권까지 넘긴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국 영토 내 공항을 외국 기업이 운영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갈등에 빠진 저는 다시 브라이언 카운티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현지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마이클 포스터였습니다. 그에게 솔직히 물었어요. 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지.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침체됐고 현대차는 3년 만에 우리를 살렸다고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자부심이 살아났고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만난 지역 교육청 관계자 제니퍼 윌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STEM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이 지역을 떠났지만 이제는 전문 기술을 배워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요. 저녁에는 현지 주민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어요. 숫자보다 현실이 먼저라고요. 통계로는 볼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며 저는 제 생각의 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금 수입과 법적 관할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일까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현대차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때론 파격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죠. 워싱턴 DC 연방청문회장.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의회 산업정책특별위원회 앞에서 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위원회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현대차 모델은 미국 산업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죠. 테드 크루즈 의원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나라를 넘긴 것이냐는 비난이었어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실업률은 8.7%에서 3.2%로 하락했고 지역 내 총생산은 42% 증가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리즈 체니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맡기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안보의 형태라고 답했습니다. 고립주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인다고요. 청문회는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격렬한 토론과 질문이 오갔어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식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하나의 비전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핵심만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피로에 지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초안이었죠. 동료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문회 영상을 봤다며 격려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창밖의 워싱턴 DC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익과 애국심의 의미가 변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는 세상에서 진정한 국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그 모습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판단해왔죠.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분석 방식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현대차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공장들도 자동화는 진행 중이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로봇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생산 라인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고 품질 관리는 인공지능이 담당했죠. 김태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초연결 생산 시스템으로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요. 제 옆에 있던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직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식 산업 전략이 더 선진적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현대차 전용 공항 건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 이후 네 번째 출장이었죠. 매번 올 때마다 달라진 풍경에 놀라웠습니다. 공항 건설 현장은 마치 거대한 개미집 같았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다양한 장비를 움직이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공항 총괄 책임자 데이비드 킴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시아와 미국의 건설 방식을 융합해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고요. 덕분에 초기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년 전 워싱턴 인근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검토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이유로 그 계획을 불허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그때보다 규모는 3배, 비용은 2배, 그러나 완공 속도는 30%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설계도를 보면서 그 완성도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에너지 효율, 자동화 시스템,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의 표준을 뛰어넘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미국인 건설 책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공법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봉자가 되었다고요. 그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효율성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사고율이 기존 대형 건설 현장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공항 터미널 예정지를 거닐며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특히 환경 친화적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지열 냉난방 등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죠. 이것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닌 미래형 복합시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연방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왜 이런 혁신을 먼저 시도하지 못했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온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지역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항 주변 지역 땅값이 1년 사이 3배로 뛰었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식 시스템 쇼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뉴욕타임스는 현대차의 미국 혁신이란 특집을 실었어요.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지역 커피숍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문을 닫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운영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사람들은 왜 항상 이렇게 느릿느릿 일하나요? 그 질문에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장 박민준 박사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실행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요. 이미 몇 가지 공동 특허가 출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기술이 개발 중이었습니다. 지역 대학의 엔지니어링 학과도 방문했어요. 현대차와 협력하여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했다는 학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배웠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었죠. 이것은 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산업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건 동맹 그 이상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현대차의 접근법,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술 전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만들어낸 시너지를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상무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배울 준비만 된다면 말이죠.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빛났어요. 변화의 속도가 때로는 두렵지만 그 속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시속 300의 설득력, 그것이 제가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시너지가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와 사고방식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죠.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성만으로도 부족하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저는 그 원리를 목격했다. 이제 이 원리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시간이다. 상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회의. 현대차가 생산량을 50만 대로 확대하며 추가 투자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공기가 흘렀습니다. 국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재무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현대차의 추가 투자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밀며 말이죠. 저는 침착하게 제 자료를 펼쳤어요. 현대차 진출 이후 오히려 포드와 GM의 지역 매출도 상승했다는 통계였습니다. 경쟁사들도 현대차의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었죠. 국방부 관계자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동맹국과의 상호 의존성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립주의적 접근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대담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공동산업 포럼을 개최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현대차 모델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죠. 밤새 준비한 제안서를 읽어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럼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미국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죠. 과거 우리는 항상 리더의 위치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제안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예상대로 반발이 왔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이런 접근이 다른 교역국들에게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현대차 모델이 적용된 지역의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 기술 혁신 지표 모두 탁월했어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진 동료들을 한 명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데이터와 사례를 보여주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브라이언 카운티의 변화 사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황폐했던 지역이 활기찬 산업 도시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변화가 미국 전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가장 큰 도전은 의회 설득이었습니다. 양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 제안을 설명했어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주권 약화를 우려했고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노동자 권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노동자들의 실제 증언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임금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었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열흘간의 치열한 설득 끝에 마침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제안은 승인되었고 양국 간 고위급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회의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산업, 교육, 기술,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제를 구성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의 위대함은 항상 혁신과 적응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죠.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미국 산업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양국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최고 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실행력이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거라고요. 그의 말에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어요. 현대차 모델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모델을 다른 산업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나 봅니다. 회의 둘째 날, 실무 그룹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산업혁신 그룹을 이끌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철저한 준비였어요. 그들은 각 분야별로 상세한 데이터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현장 시찰이 있었어요. 워싱턴 근교의 미국 자동차 부품 공장과 연구소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즉석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의 마지막 날,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양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인재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카운티는 미국 내 전기차 수도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협약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양국 정부는 5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둘째, 양국 대학 간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매년 1,000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교류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 내 5개 지역에 현대차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넷째, 한국의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미국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에서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위해 파견됐던 제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선봉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기자들의 질문 중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롱필드 국장님, 미국이 먼저 한국식 정책 협력을 요청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과 미래라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산업부 장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엘라벨 리포트라는 제목이 적힌 표지가 빛났어요. 1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각 부처 장관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업정책은 더 이상 이념이 아닌 기술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1년간 현대차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성공 사례를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했어요. 첫째,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둘째, 장기적 비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셋째, 교육과 인프라의 통합적 발전 전략. 이 3가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모든 첨단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대차 사례가 미국 연방산업정책 모범 사례로 공식 등록될 것이라고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 후 몇 주간 저는 전국을 돌며 새로운 산업정책 모델을 설명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보스턴 등 주요 산업 도시마다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브라이언 카운티의 구체적 성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브라이언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은 이제 2배로 확장되었고 공항은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 쇼핑몰, 학교가 들어섰고 거리는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역 고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워라. 미래는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롱필드 국장님, 제가 나중에 정부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답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학교를 나와 현대차 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공항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든 시설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6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미국 전기차가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의 증인이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